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의 이제 끝자락이죠. 형사소송의 이제 기본 구조. 자, 기본 구조죠. 이제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구조는 결국에 소송에 등장하는 인물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건 역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역사, 프랑스 혁명과 혁명 이전, 혁명 이후, 이런 것들 있었죠.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놓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바로 프랑스 혁명 있죠. 프랑스 대혁명. 자,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뭐가 안 돼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권력 분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뭐가 됐다? 이제 권력 분립이 완성이 된 거죠. 요게 핵심적인 차이잖아요. 그러면 권력 분립 이전에 우리가 소송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부른다? 자, 규문주의라고 부르죠. 규문주의. 그래서 규문주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인데, 자, 규문주의는 어떤 거다?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겁니다. 스스로 절차를 개시한다. 그래서 어떤 거?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 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가 이제 바로 뭐다? 규문주의였습니다. 자, 규문주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규문주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증거 가보면 좀 나올 텐데, 미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거니까 수사기관, 소추기관, 재판기관이 다 하나예요. 하나면 수사에서 이미 다 밝혔으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서면심리를 합니다. 서면심리. 구두변론 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게 있고, 그럼 서면심리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굳이 재판을 과정을 공개하고 말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비공개주의입니다. 비공개주의.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증거에 대해서 좀 증거법에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 바로 증거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직접 증거하고 간접 증거라는 걸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증거는 뭐냐면 자백이에요, 자백. 그 다음에 직접 증거 이외의 증거를 간접 증거라고 하는데, 바로 직접 증거의 우월성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증거의 우월성. 그래서 간접 증거 100만 개가 있어도 직접 증거 하나 있으면 재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자, 직접 증거의 우월성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이제 연결하는 게 바로 증거의 증명력 판단을 현재는 뭡니까? 자유심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증거 법정주의, 법정 증거주의, 증거 법정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 법정주의는 뭐냐?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규정하는 거예요. 자, 증거의 증명력을 어떻게 한다? 법률로 규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이 규문주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자, 근데 규문주의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서면심리하고, 서면심리하는 건 어떤 거예요? 조서로 재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수사 단계에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 과정을 국민이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증거 우월성. 직접 증거는 뭐다? 자백이라고 했죠. 자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뭐다? 증거 법정주의라고 해서 증거의 증명력은 뭐다? 법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백이 있으면 다른 판단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규문주의는 핵심이 뭐냐? 이런 과정 때문에 결국엔 자백을 얻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규문주의는 뭘 받아내는 재판 과정이었다? 바로 자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백을 받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우리 살면서 있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대 쥐어박으면 말할 수 있어요. 바로 고문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문. 그래서 규문주의 역사는 사실 고문의 역사입니다. 고문의 역사가 이제 등장을 한 건데,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이런 고문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형사법적으로 따지면 고문입니다. 고문. 근데 경제적인 얘기를 따지면 세금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겠지만 어쨌든 고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사 절차도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등장한 구조가 뭐다? 탄핵주의입니다. 탄핵주의. 그래서 탄핵주의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규문주의는 이제 역사에 사라진 겁니다. 역사의 유물이고 탄핵주의만 남은 거죠. 그러면 탄핵주의는 뭐다? 핵심이 뭐예요? 권력 분립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탄핵주의는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 검사의 소추는 기소죠. 기소. 절차가 개시되는 거죠. 자,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가 됐다 안 됐다?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권력 분립의 상징이 바로 탄핵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탄핵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느냐? 그래서 서면 심리를 다 뒤집어야 돼요. 그럼 서면 심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두변론하는 거죠. 나와서 얘기해라, 법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뭔 말했느냐 신경 안 쓰고 법정 나와서 얘기하는 걸로만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이 봐야 돼요. 그래서 공개주의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몇백 년 안 된 제도예요. 생각보다 오래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고문을 막아야 돼요. 고문을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직접 증거 유월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증거 유월성을 폐지합니다. 폐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직접 증거 유월성을 폐지해서 간접 증거하고 직접 증거의 가치 차이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관이 어떻게 한다? 이쪽은 뭡니까? 법률로 규정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유심증주의로 바꾼 거죠. 자유심증주의 바꿔서 자유심증주의는 뭐예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 판단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는 사라졌다. 사라졌고 이제 이 제도만 남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형사소송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탄핵주의가 되는 거죠. 탄핵주의. 그래서 탄핵주의가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전을 했는데 탄핵주의가 다시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화가 돼가지고 뭐가 있다?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분화가 돼요. 자,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규문주의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탄핵주의가 이제 지구상의 형사제도의 유일한 승자가 됐는데 그 승자가 아들이 뭐가 됐다? 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있는데 그럼 직권주의는 뭐냐? 결국엔 주도적 지위를 누가 행사하느냐예요. 검사가 소추하고 법관이 재판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이쪽은 법원이 뭐다?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표현을 뭐냐면 법원이 주도하는 거죠. 소송의 주도적 절차를 그러니까 법원이 주도권 행사한다. 이렇게 씁시다. 자, 뭐가 된다? 법원이 주도권을 행사한다. 이게 뭐다? 직권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주의는요. 당사자주의는 당사자라는 말을 알아두면 되겠죠. 당사자라는 것은 재판하는 양당사자가 되는 거죠. 누가 있어요? 검사하고 피고인 있겠죠.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법원이 주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사자주의는 뭐 하는 거다? 법관은 뒷짐지고 있습니다. 뭐만 한다? 심판만 하는 거예요. 게임은 누가 한다?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당사자가 주도하는 거죠. 당사자가 뭐 하는 거다? 주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규문주의는 이제는 역사에서 잘못된 거예요. 근데 탄핵주의는 타당한 거죠. 타당한 거였고 여기서 이제 이게 분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 어떤 게 옳은 거냐? 이걸 따지는데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다 탄핵주의에서 온 거예요. 탄핵주의 왔고 그럼 뭐다? 이 중에 이제 어느 게 이제 타당한 거냐? 이걸 따지는데 타당한 게 아니라고 했죠? 아니고
그럼 요거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뭐다? 입법 정책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는 뭐다? 입법 정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입법 정책의 문제는 뭐다? 법률의 개정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뭐다?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권주의 당사자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 제도가 직권주의였다가 당사주의로 바뀌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법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주장을 해요. 직권주의가 좀 더 나은 거다. 그다음에 당사자주의가 좀 더 나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장점, 단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직권주의의 장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단점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주의도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뭣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단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직권주의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직권주의 장점은 법원이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법원이 개입을 한다. 자, 그러면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되면 실체 진실 발견에 좀 더 유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재판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실체 진실 발견에 유익하다.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 피고인이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법원이 나서가지고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직권주의가 너무 극대화되면요. 법관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관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면 뭐처럼 갈 수가 있습니까? 규문주의처럼 갈 수가 있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게 극단적일 때 규문주의와 그러니까 뭐냐면 피고인이 심리의 객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당사자주의는 어떤 얘기냐? 이쪽은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했잖아요. 후견적 역할. 법원의 후견적 역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후견적 역할을 하는 건데 자, 당사자주의는요. 목마른 사람이 우리가 우물을 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자기의 유무죄를 서로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될 수가 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등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여기가 중요한 거네요. 자, 그럼 뭐냐면 자, 우리가 당사자주의 단점은요. 결국엔 검사와 피고인이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잖아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형사소송을 아직도 이렇게 좀 천박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언론들이 좀 그렇죠. 뭐 누구의 싸움, 누가 완승했다. 완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사소송은 진실을 발견하는 건데 이번엔 누구의 검사가 이겼다, 피고인이 이겼다 이런 말 쓰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뭐냐? 바로 사법에 뭐가 된다? 사법에 뭐가 될 수가 있다? 스포츠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뒤로 빠져요. 이겼냐 졌냐만 본다 이겁니다. 근데 형사소송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이죠. 진실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들 일단 출발점이니까요. 그걸 알아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규문주의부터 등장하네요. 자, 규문주의는 뭐예요?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하는 재판 구조다. 그다음에 법원의 심리 후 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그다음 피고인을 조사와 심리의 객체로 주고 그래서 규문주의는요 당사자라는 관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심리의 객체가 될 뿐이죠. 그다음에 서면주의, 비공개주의와 결합된다. 그다음에 탄핵주의,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해야만 법원이 재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 취재법, 이게 프랑스의 현대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입니다. 나폴레옹이 만들었대요.
이후 모든 영미법과 대륙법은 탄핵주의를 취한다. 그 다음에 피고인의 뭐다? 방어권을 보자. 왜? 당사자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공개재판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와 결합된다. 그 다음에 뭐 사인소추주의와 국가소추주의 나누는데 개인이 소를 제기한다. 사인소추. 국가가 소를 제기한다. 국가소추. 근데 우리는 사인소추가 없어요. 이건 연역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미국은 사인소추 인정합니다. 영국이나. 근데 우리나라는 사인소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특징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비교인데, 자, 읽어보시면 법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걸 뭐다? 직권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사자주의는 뭡니까?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자,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봅시다. 자, 직권주의 장점. 실체 진실 발견에 뭐다?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임무를 담당하여 뒤떨어진 소송 능력을 뭐한다? 보충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사사고에 뭐다? 스포츠화를 방지한다. 그런 얘기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주의는 실체 진실 발견에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등장하고, 단점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어떤 겁니까? 자, 심리시 법원의 자의와 독단이 뭐다? 개입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자, 피고인의 소송 주체로서의 지위가 형식적인 것이 되어 뭐다? 방어권 보장이 보장한다. 그러니까 심리의 객체로 전락할 위험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마치 뭐가 된다? 규문주의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의 당사자주의에서 자, 뭐죠? 단점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겠죠. 소송의 운명이 당사자의 열의와 능력에 좌우되는 결과 소위 사법의 스포츠화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진실은 눈앞에 없고 뭘만 따진다? 승패만 따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론은 이런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 중에 어떤 걸 채택하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태도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한국은 이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뭐다? 원칙은 당사자, 일단 이렇게 씁시다. 원칙이라는 말보다 한국은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뭐다? 당사자주의라는 거예요. 큰 틀은. 그런데 큰 틀은 당사자주의인데 뭐냐면 거기에 직권주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했대요. 가미했대요. 그러면 포인트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당사자주의가 기본적인 틀이겠죠?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말들을 보시고 해서 판례도 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의 태도를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판례가 두 가지가 있죠. 대법원과하고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자, 한번 보시면, 자,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다. 입법 정책이니까 법만 만들면 되는 거였죠. 자, 입법 정책 한번 체크하시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형사소송 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당사자주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다. 그런 얘기들을 보시고,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자,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 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 범죄자실 또는 피고인의 변소하실 변명이죠, 변명.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거나 피고인이므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 쭉 해가지고 피고인에게 본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거증 책임 이런 걸 따지는 건 다 뭐다? 바로 이제 당사자주의에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틀로 해서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니라 한 대략 80%가 당사자주의고, 그다음에 한 20%가 뭐가 된다? 직권주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형사소송에서 우리가 직권주의 요소하고 당사자주의 요소를 구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뭐다? 당사자주의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다? 직권주의 요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박스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뭘 보냐면 하나의 제도 안에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숨어있는, 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이제 봐두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요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소장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공소장 변경은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298조 1항에 들어가 있는데 자, 298조 4항에 가보면요. 법원은 뭐 2항인가요? 4항인가요? 보면 또 뭐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으면 검사가 신청하잖아요. 그럼 뭐다? 당사자주의 요소. 그 다음에 법원이 요구하는 거니까 뭐가 되죠? 직권주의 요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제도 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증거동의. 증거동의가 있는데 증거동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증거동의는 당사자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증거동의에서 당사자에 뭐가 있다? 동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니까 직권주의입니까? 당사자주의입니까? 당사자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증거 동의에서요. 또 뭐가 되냐면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바로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다?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의 진정성.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성. 진정성 있죠? 그래서 법원이 진정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제도 안에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공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직권주의 뭐가 있어요? 공소장 변경 요구. 요구는 뭐다? 직권주의죠. 그 다음에 자, 특이한 거죠. 피고인 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당사자주의 국가에서는요. 100% 당사자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피고인 신문 제도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나중에 증인에서 한번 다시 등장을 할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없는 피고인 신문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한다? 아, 이건 직권주의 요소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정도를 보시고요. 나머지 가볍게 보시고, 맨 밑에 뭡니까? 증거동의 뭐다? 진정성. 있죠? 진정한 것으로 인정해야만 증거 능력을 부여받는데, 그 진정한 것은 누가 판단한다?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주의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주의적 요소 있죠? 뭐 현실적 심판이 있고, 자, 두 번째 있죠? 뭡니까? 공소장 변경 신청. 이런 것들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호신문 있죠?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거동의 있고, 나머지 또 한 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공소장 일본주의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당사자주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틀을 잡고 이 두 가지 좀 기억을 하시는데요. 근데 좀 희한하게 판례가 좀 특이한 게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특이한 게 하나 등장했는데, 그래서 밑에 주의할 판례라고 하나 넣어놨죠. 그 주의할 판례가 어떤 거냐면 바로 공소장 변경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 공소장 변경 제도는 그러니까 지금 다 이건 학자분들의 얘기예요. 학자분들의 얘기인데, 자, 공소장 변경 제도 자체를 뭘로 봤느냐? 직권주의 요소다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를 했어요. 시험에 안 내다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런 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의 태도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가 된다? 여기에 뭐라고 하면 틀려요? 당사자주의 요소 이러면 틀리겠죠? 당사자주의 요소 하면 틀리겠죠?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 있죠? 주의할 판례라고 해서.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공소장 변경 제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직권주의 요소로서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으로서 가지는 소송 절차의 발전적 동적 성격과 자, 소송 경제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자, 뭐다? 이게 당사자주의 요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과 판례의 태도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좀 구별하는 건데, 그래서 판례의 태도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면 공소장 변경 신청했으면 뭐예요? 당사자주의. 그다음 요구했으면 뭐가 됩니까? 직권주의죠.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공소장 변경 제도, 판례에 의한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직권주의가 되는 거죠.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나온 적이 있어요. 경행과 특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의 구조 이런 얘기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틀을 잡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구조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넘어가셔도 돼요. 두 번째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한번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 되잖아요. 형사소송은 시작을 할 때부터 이미 끝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끝까지 돌고 두 번째 보면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형사소송의 서론 파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주체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테마가 한번 바뀌었으니까 조금 빠르긴 하지만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소송 주체부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